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흙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듯 인간의 몸은 장내 환경이 좋아야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옥토를 만드는 게 흙 속의 미생물이라면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몸 건강의 근본인 장을 살리려면 자연식품, 발효식품, 식이섬유를 통해 뱃속 미생물의 세계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가꿔야 합니다. 살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각종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이 책을 펴낸 저자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각종 병을 달고 살다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에서 얻은 퇴비를 거름으로 주는 것처럼 인체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에서 나온 음식물을 먹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소장이 영양소를 소화 흡수한다면 대장은 음식물의 찌꺼기인 대변을 저장하고 배출한다. 영양소를 소화 흡수할 일이 없다 보니 소장처럼 주름이나 육모가 없다. 대장은 미끈한 형태를 이룬다. 소장은 대체로 무균 상태인데 이는 위에 머물러 있던 음식이 강한 위산에 의해 거의 소독된 상태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물이 소장 말단에 이를 때쯤이면 수많은 세균이 자리 잡게 된다. 장내 세균총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유익균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괜찮은 장내 환경으로 보고 있다. 장내 유익균은 크게 4가지 일을 하는데 먼저 음식물을 분해한다. 소장이 1차적으로 음식물을 분해하지만 미처 소화되지 못한 영양물질은 그대로 대장으로 전달된다. 이 물질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이다.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장내 환경이 결정된다.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와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익균은 발효식품, 식이섬유를 좋아하고 유해균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좋아한다. 유익균은 인간이 소화시키기 어려운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는다. 야채를 먹고 방귀를 뀌면 냄새가 없는데 이것은 장내 부패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유해균이 유익균의 수를 넘어서면 장내 부패가 일어난다. 고기 요리를 먹고 방귀를 뀌면 냄새가 지독한 것은 그 때문이다. 유익균이 우세한 장은 유해균을 제압해 더 번식하지 못하게 한다. 설령 고기를 조금 먹었다고 해도 장내 환경이 꽃받치면 부패균은 길을 펴지 못한다. 장내 유해균 제압. 이것이 유익균의 2번째 기능이다. 3번째, 장내 유익균은 인체 면역력에 기여한다. 장내 부패가 나쁜 것은 독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장 표피세포가 독소에 찌들면 장벽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곳으로 균이 침입해 장누수가 발생한다. 장누수 증후군이란 더러운 물질이 장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흘러드는 현상을 말한다. 대변이 머무는 곳에서 나온 물질이니 똥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낡은 건물에 비가 새고 전기가 새듯 몸속에서 이처럼 똥물이 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 요즘 아이들에게 흔한 단백질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도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장누수 증후군이 원인이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도 장내 유익균이다. 숙주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새로운 침입자에게 자기 영토를 내주기 싫기 때문이다. 유익균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원리는 이들이 분비하는 대사산물에 비밀이 있다. 유익균은 장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효소를 내보낸다.
이 효소가 바이러스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점성의 단백질 벽을 분해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트립신 효소에 의해 분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장차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도 장내 미생물에게서 얻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장내 유익균은 지방 축적을 조절한다. 앞에서 말했듯 우리 장내에는 뚱보균인 후벽균도 살고 날씬균인 의간균도 산다. 뚱뚱한 사람 장에는 후벽균이 대세를 이루고 날씬한 사람 장에는 의간균의 세력이 우세하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데 장내 유익균이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어느덧 상식이 되었다. 장내 부패가 일어나면 유해 박테리아가 독소를 뿜어낸다. 인체는 설사, 방귀 등을 통해 독소를 외부로 배출하지만 일정량은 지방에 축적된다. 내장 비만은 외형상으로도 안 좋지만 독소의 저장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지방에 자리 잡은 독소는 지속적으로 피 속에 녹아드는데 혈관을 따라 전신을 돌며 인체에서 가장 약한 부위를 건드린다. 관절이 약한 사람은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약한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이것이 지병이다. 그게 끝이 아니다. 부패균이 배설한 독소는 담즙과 함께 간의 담낭에 모여든다. 이 독소는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기 위해 분비되는 담즙과 함께 분비되는데 소장에서 콜레스테롤과 함께 흡수된 뒤 다시 간으로 재흡수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독소가 간 내외부를 반복적으로 드나드니 간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1차 해독은 장이 맡고 2차 해독은 간이 맡고 마지막 수비는 백혈구가 맡는 것이 인체 해독의 메커니즘이다. 백혈구까지 가기 전에 1차 문전에서 막아야 한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장내 세균총이다. 장내 세균총이 튼튼하면 바이러스 정도는 얼마든 이길 수 있다. 설사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린다고 해도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장이 좋아하는 식품, 싫어하는 식품. 우리 몸에는 뇌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13개 있다. 눈, 침샘,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생식기가 그것이다. 뇌관의 시상하부에서 시작된 자율신경은 척수신경을 따라 하부로 뻗어나가며 우리 몸이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장기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데 반해 소화기 계통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 활동을 개시한다.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관계가 깊어서 상황이 느긋하고 편안해져야 비로소 소화액이 분비된다. 적에게 쫓기는데 음식을 소화시키고 있을 틈이 있을까? 장은 자율신경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의도와 관계없이 때가 되면 자기 일을 시작한다. 또한 장은 내 기호와 별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분명하다. 장이 좋아하는 음식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유익한 균이라는 뜻으로 뭐뭐를 위한을 의미하는 프로와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틱스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을 위한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자체로 유익균을 뜻하면서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든 음식으로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이 있다. 김치 속에 든 젖산균이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다. 김치 젖산균은 김치가 알맞게 익었을 때 가장 풍부하다. 된장, 청국장, 낫또에 많이 든 유익균은 바실러스균이다. 된장찌개를 먹을 때는 끓기 시작한 지 10분 이내에 불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바실러스균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물질로 앞을 뜻하는 프리와 바이오틱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프락토골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락툴로스가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한다. 프리바이오틱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체 소화효소에 분해되어서는 안 되고 장내 미생물 가운데서도 유익균에 의해 분해되어야 한다.
프락토 올리고당을 다른 말로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인체는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므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든다. 프락토 올리고당이 많이 드는 식품으로 샐러리, 양배추, 고구마, 미역, 버섯, 과일을 들 수 있다. 이런 식품을 식탁에 자주 올리면 장내 미생물은 먹이를 얻어서 좋고 인체는 장내 환경이 좋아지니 좋다. 미생물과 인간의 공생이 완성되는 것이다. 최근 방송에서 프리바이오틱스의 뚱보균의 하나인 퍼미큐티스균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고 화제가 됐다. 장내 미생물인 퍼미큐티스균은 지방산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균을 가진 사람이 더 살찔 확률이 높다. 한편 슈퍼마켓에 가면 플라스틱 용기에 든 요리 올리고당을 판매하는데 최근 설탕 대체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마트 진열대에 있는 올리고당은 설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칼로리가 높은 데다 제조 과정에서 설탕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설탕보다 약간 나은 정도라고 보면 된다. 올리고당을 요리에 이용할 때도 볶음이나 조림 요리에는 적당하지 않다. 열에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에도 약해 매실청 와인처럼 숙성 과정에서 산이 발생하는 식품에도 넣지 않는 게 좋다. 제품으로 된 올리고당은 샐러드에 단맛을 더하거나 조리가 끝난 후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티바이오틱스는 항생제를 일컫는다. 안티라는 접두사는 대항을 뜻하는 항의 의미가 있다. 글자 그대로 생명을 죽이는 물질이 안티바이오틱스다. 항생제는 세균성 질병의 원인인 박테리아를 죽이는 기능이 있지만 장내 유익균까지 몰살시킬 수 있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항생제를 남용하면 박테리아의 내성을 키우게 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해악을 미친다. 항생제는 생명체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인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경우 다른 치료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이기림은 우리 체내에 있다. 우리 면역계는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다양한 병원체에 대항하여 싸울 체계적인 전략을 지니고 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질병 예방법이다. 인체 면역력의 열쇠는 장내 미생물이 쥐고 있다. 장내 유익균이 대사효소를 아껴준다. 영양학에 있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은 5대 영양소로 꼽힌다. 인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뜻이다. 최근에 영양학은 여기서 한 발 나아가 효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대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도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살아있는 식물, 동물은 각기 몸속에 체내 효소가 있어 생명활동을 이어간다. 인간도 예외일 수 없다. 체내 효소가 바탕이 되어 번식, 성장, 사고, 인체활동을 이어간다. 사후에도 역시 상당 부분 미생물의 도움을 받는데 무엇보다 자기 분해 효소가 있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샐러드, 회 등 익히지 않은 상태의 자연식품이 소화가 잘 되는 것은 자기 분해 효소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고기, 숙채와 같은 익힌 식품에는 자기 분해 효소가 없어 생식보다 소화가 더디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은 어떨까? 이런 식품은 자기 분해 효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공감미료, 합성 보존료, 색소 등이 첨가되어 있어 소화 시간이 배로 늘어난다. 합성 화학 물질은 1950년대 이후에 우리 삶에 등장한 물질로 인체는 이를 소화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소화가 어려울수록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효소의 종류와 역할을 짚고 넘어가 보자. 우리 몸속 효소의 종류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밝혀진 것만 3,000여 종이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300만 여 종이다. 종류도 많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다. 효소의 작동 방식은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해 현재 과학으로도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그것이다. 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 배웠던 아밀라제, 리파아제, 프로테아제가 그것으로 각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한다. 과식이나 육식 후 속이 더부룩할 때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는데 바로 이 소화제에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인체가 가진 소화효소로도 소화가 안 되니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소화효소는 잘게 분해시킨 음식물이 혈관을 통해 세포로 이동하면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이때 영양소를 이동시키고 에너지화하고 체외로 배설하는 일을 맡는 것이 대사효소다. 소화효소가 잘게 분해시킨 음식물이 혈관을 통해 세포로 이동하면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로 만든다. 이때 영양소를 이동시키고 에너지화하고 체외로 배설하는 일을 맡는 것이 대사효소다. 대사효소는 세포의 활동과 복구, 분열에도 관여한다. 소화효소는 약국에서 팔지만 대사효소는 구할 수 없다. 오로지 인체가 만들어내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 소화효소를 지나치게 낭비하면 대사효소 부족증이 온다. 왜냐하면 체내효소는 원형 엔자임으로 보존되어 있다가 소화효소, 대사효소 형태로 몸을 바꾸기 때문이다. 대사효소 부족은 인체 질환으로 나타난다. 현대인의 4대 질환인 비만, 뇌심혈관계 질환, 당뇨, 암은 소화효소의 과한 사용으로 인해 대사효소가 고갈돼 나타나는 증상이다. 원형 엔자임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소화효소를 아끼는 생활을 해야 한다. 자연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되 적은 양을 먹고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면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져 소화효소를 아낄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은 소화효소처럼 작용해 인체의 소화작용을 돕는다. 흙의 영양분을 분해하듯 음식물을 분해하는 것이다. 인체가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물을 발효시켜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도 미생물이다. 장내 미생물이 인체의 소화효소를 아껴주면 인체는 그만큼 대사에 집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사효소까지 아껴주는 셈이다.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누수를 막는다. 장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지방산이다. 지방산은 지방과 다른 물질일까? 여기서 지방산과 지방을 구분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방은 보통 둘로 구분되는데 식물성 지방을 오일이라고 하고 동물성 지방을 팻이라고 부른다. 지방의 구조를 살펴보면 글리세롤 분자와 지방산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산은 지방의 구성 성분이다. 지방산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보통 사슬의 탄소수와 결합의 양식에 따라 구분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산은 대부분 짝수의 탄소수를 가지는데 편의상 탄소 변호로서 이를 구분한다. 카복실기 탄소를 1번으로 하여 차례대로 번호가 붙는데 마지막 탄소를 끝이라는 뜻에서 오메가 탄소라고 한다. 다시 오메가 탄소 안에서도 이중결합 여부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이다. 끝에서 세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오메가3고 끝에서 여섯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오메가6다. 둘 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분류된다. 한편 중성지방이라는 용어는 몸에 붙은 지방, 즉 체지방을 일컬을 때 사용된다. 중성지방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방의 pH가 7에 근접했다는 뜻으로 사실 모든 지방은 중성이다. 세 개의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합쳐지면서 비극성의 형태를 띠게 되었으므로 중성지방이라 지칭하게 된 것이다. 지방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이다. 이 차이는 탄소의 결합 형태로 구분된다. 포화지방에서 탄소는 주변 탄소, 수소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 움직일 여유가 없다. 반면 불포화 지방산은 주변 탄소 2개와만 결합해 있어 그 고리가 느슨하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띈다. 돼지 비계, 버터,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이다. 콩기름, 생선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한편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이온을 첨가하여 포화 지방화한 것이다. 역시나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띈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체내에서 잘 용해되지 않기에 비만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불포화 지방산은 좋기만 한 것일까? 고리가 느슨함으로 용해도 쉽지만 언제든 산소와 만날 수 있으므로 인체는 그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다. 산소에 의해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산패라고 한다. 불포화 지방산은 산패의 위험이 포화 지방보다 높다. 산패된 포화 지방산은 체내 활성산소로 작용하거나 자기들끼리 손을 놓쳐 저분조화된다. 이것이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이다. 상한 고등어를 먹으면 인체가 바로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지방산은 사슬고리의 길이에 따라 단쇄지방산, 중쇄지방산, 장쇄지방산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쇄지방산이다. 단쇄지방산은 사슬고리가 짧은 지방산으로 탄소수 숫자가 6개 이하다. 우리 몸의 체지방을 이루는 지방산은 중쇄, 장쇄 지방산으로 탄소수가 16개 이상이다. 장벽을 둘러싼 점막의 주요 성분이 지질인데 바로 이 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단쇄 지방산이다. 단쇄 지방산이 부족한 장은 부패균에 의해 쉽게 구멍이 뚫린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좋은 균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생물이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장으로 내려온 쌀찌꺼기, 고기찌꺼기를 분해하여 장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균이 있으니 바로 박테로이데테스 계열의 미생물이다. 이들은 섬유질을 분해해 먹이로 삶으면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낸다. 박테로이데테스무는 대표적인 날씬균으로 알려져 있다. 날씬한 사람의 장에는 주로 이런 미생물이 산다. 암 환자, 난치성 질환자, 만성 염증 환자의 변을 채취해 성분을 살펴보면 박테로이데테스문의 미생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이들 환자의 혈액은 대장 내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높으며 장에는 날씬균 대신 비만균인 퍼미큐티스문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먹이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된다. 이들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른다. 이것이 풍부한 것이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 현미다. 장내 유익균을 잘 먹이면 인체가 필요로 하는 단쇄 지방산 외에도 장에 좋은 효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단쇄 지방산이 확보된 인체는 소화는 물론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증강된다. 건강 10계명 1. 바른 호흡을 하자. 인체는 호흡을 통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므로 4분 이상 호흡을 멈추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호흡은 가능한 길게 배로 해야 한다. 가슴, 어깨를 움직인다거나 짧은 호흡, 역호흡은 건강 수명을 줄인다. 가급적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2. 물을 제대로 마시자. 물은 4일 이상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만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은 청소제다. 많이 마시면 노폐물이 배설되어 혈액이 맑아진다. 물을 마실 때는 자주 식사와 식사 사이에 홀짝홀짝 마시되 하루 1.8리터가량을 섭취한다. 식사 30분 전부터 2시간 후까지는 물을 삼가야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다. 3. 햇빛을 쬐자. 햇빛은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으로 하루 30분가량 쬐다. 햇빛은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변화시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므로 뼈와 치아 등이 튼튼해진다. 햇빛은 임파구와 식세포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인체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성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세로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햇빛은 피부를 튼튼히 해주고 각종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준다. 4. 음식을 바로 먹자. 식사는 5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간식, 야식, 과식을 삼가야 한다.
야식을 한 경우에는 아침을 걸러서 소화기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현미, 통밀가루 등 통째로 된 음식 위주로 섭취해야 한다. 해조류, 녹색 채소, 콩류를 자주 먹자. 반찬은 5, 6가지를 끼니 때마다 바꾸어 가며 먹되 천천히 오래 씹자. 과일은 식전 20분에 가급적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5. 꾸준한 운동을 하자. 몸을 움직이게 되면 혈액이 잘 돌아 세포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며 노폐물 배설에 유리하다. 그 외에도 심폐기능과 내장 기능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화되며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진다. 하루 3에서 4km 정도 걷기를 생활화하면 소화가 촉진되며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하체가 단련된다. 몸을 움직여야 심신이 건강해진다. 하루 1~2시간가량 주 3, 4회 이상 꾸준히 하자. 6.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인체는 잠자는 시간에 피로가 회복되고 병세가 완화되며 신체 기능이 재생된다. 자정 전에 1시간 자는 것이 그 이후에 2시간 자는 것보다 건강에 유익하다. 적어도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며 병세가 완화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심신이 재충전되도록 한다. 7. 절제의 미덕을 기르자.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자제해야 한다. 몸이 아픈 환자의 경우에도 약을 과다 복용하기보다 인체의 자연 치유 기능에 몸을 맡긴다. 8.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 스트레스는 혈액을 산성화하여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평소 감사하는 마음, 낙천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해져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위를 쳐다보기보다 아래를 보아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다. 남과 비교하는 등 지나친 경쟁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호르몬을 활성화시키자. 우리의 뱃속이 꽃밭이 되면 인생도 꽃이 필 것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루한 질병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뱃속 환경부터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